이건 정말 눈을 의심할 일입니다. 소아과 명의로 불리던 미국 의사가 자신이 살릴 수 없던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맞이한 한국 의료진의 혁신적인 치료법과 따뜻한 손길이 기적을 일으킨 순간,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여정을 함께 하실까요? 모든 것이 바뀐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소아기내과 의사로 일하는 오라이언 콜드웰입니다. 10년 넘게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화요일만은 제 딸 곁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늘 있던 저녁 풍경이었지만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긴 하루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니 11살 딸 세라피나, 친구들은 소프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막투석이 매일 밤 필요했기에 그녀의 방에서는 기계 특유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파란색 이불을 살짝 젖히고 새 액체 주머니를 달기 위해 오래된 주머니를 뺐습니다. 잘하고 있어, 꼬마야 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리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의사인 저보다 아빠인 제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조용한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곧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게 될 거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를 위한 희망이자 저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제 의학 지식으로 이 상황을 꼭 해결하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오라이언 소프가 학교에서 쓰러졌어.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제가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였죠. 복도를 지나 응급실에 들어서자 소프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자기처럼 새하얀 얼굴, 반쯤 감긴 눈에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제 의사 가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안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청진기를 그녀 가슴에 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프의 복막, 즉 혈액을 정화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 복막염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염으로 인해 투석이 불가능해졌고 몸속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명을 수치로 보여주는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숫자가 그날만큼은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치료했는데 왜 제 딸은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제가 수백 명을 살렸는데 왜 제 딸은 못 구하는 거죠? 그 소리가 차갑고 넓은 병원 벽에 메아리쳤습니다. 한계를 느낀 저는 응급실 밖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시야가 흐릿해진 채 금속 사물함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다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통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문의였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금속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의사라는 직함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복도 한 구석에서 절망감이 저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난 이진영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새로운 복막투석 프로토콜을 소개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시스템이 최고라며 회의적이었지만 지금 그 회의감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교수님께 보낼 이메일 작성 화면을 켰습니다. 제 딸의 상황, 감염의 절박함, 제 두려움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적어나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프로토콜을 믿을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들어가던 희망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많은 생명을 구했다 해도 이 생명은 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존재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무겁게 끌며 걸었습니다. 유니폼은 땀에 아직도 축축했고 마음은 마치 천근 덩어리를 이고 가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와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 지하 1층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오래된 페이스트리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창가 옆인 테이블에 앉아 이마를 손에 기대고 숨을 고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저장해둔 의학 논문 목록이 떴습니다.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서울 아산병원의 이진영 교수님이었습니다. 3년 전 학회에서 교수님 발표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전에 감염이 심했던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복막투석 방법을 소개하셨죠. 그때는 흥미롭긴 한데
위험하겠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위험이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메일 앱을 열고 화면 위에 손가락을 맴돌렸습니다. 메시지를 초안했습니다. 제목 제 딸 긴급치료 요청. 본문 이진현 교수님께 저는 시애틀 어린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 오라이언 콜드웰입니다. 제 11살 딸 세라피나는 만성 신부전으로 매일 밤 복막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심각한 복막염에 걸려 복막이 너무 심하게 염증이 생겨 표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투석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비슷한 사례에 맞춘 맞춤형 프로토콜을 소개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디 도와주실 수 있을지요? 즉시 서울로 모시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이언 콜드웰 드림. 초안을 몇 번이나 읽어본 후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이메일은 사이버 공간을 건너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보낸 지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30분의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온의 커피 잔을 손바닥으로 감싸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정신을 잠시 붙잡아 주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답장이 올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거절당하면 어쩌지?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겨우 기다림이 버티기 힘들어질 때쯤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화면을 밀어보니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숨을 삼키고 열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메시지를 잘 받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딸분을 서울 아산병원으로 모시고 와 주십시오. 치료 계획을 준비 중이며 도착 즉시 팀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안전한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진현 드림. 손이 저려오는 듯했습니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2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치료 계획을 준비 중. 팀이 대기라는 그 말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 가슴속으로 퍼져나왔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자 깊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바로 옆 주머니에서 호출기를 꺼내 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서울행 메디백 좌석 2자리 예약해줘. 세라피나 투석 장비 일체도 항공사 쪽과 조율해달라고. 올리비아에게도 짐 싸라고 알려줘. 20분 뒤 우리 집에서 만나자.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의 질문과 이리저리 오가는 일정 조율은 흰 소음처럼 들려왔습니다. 호출기를 끄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일어서서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카페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병원의 형광등이 흐릿해지며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제 발걸음을 밀어주는 듯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앞 유리에 비친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한 줄기 빛의 띠처럼 이어졌습니다. 아내와 딸 생각, 제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제 다가온 희망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운전대를 꼭 움켜쥐고 속삭였습니다. 소프, 우리가 곧 서울에 도착할 거야. 꼭 버텨줘. 아빠가 간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소프를 들것에 태워 구급차에 실었을 때였죠. 병원 문을 빠져나갈 때 빨간 스킨색 불빛이 벽을 긴박하게 물들였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 누워있던 소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파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고 있어. 내 새끼야. 바로 여기 있단다.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천둥처럼 공포가 몰아치고 있었지만요. 구급차 문이 쾅 닫히고 우리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우리를 공항으로 내달리게 했습니다. 속도계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한 걸음씩 소프를 살릴 비행기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늘처럼 무겁게 발목을 잡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간호사와 구급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소프를 모니터와 링거대가 장착된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짐짝 사이로 뒤따라가며 주의를 기울였지만 주위를 지나가던 승객들의 시선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직 소프에게만 온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 이마 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피부가 제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의료 에스코트를 받아 출입국 수속을 신속하게 통과했습니다. 반짝이는 배지를 보여주니 잠겨있던 문들이 척척 열렸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경비원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산소통, 수액팩,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소식을 담은 긴급 문장들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탑승했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둑해졌지만
메디백 구역 위에는 날카로운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프는 좁은 통로 한가운데 들것에 고정된 채 누워 있었고 저는 옆 점프 시트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조용한 기내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눈을 깜빡이며 용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목이 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비행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프야, 곧 날아갈 거야. 승무원이 문을 닫고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 컵 안에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다 갑자기 뜨며 제 속을 쑥 내려앉게 했습니다. 소프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몸을 숙여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상승 중이야. 천천히 숨 쉬어보자. 알겠지?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회색빛이 기내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둑한 기내에서 링거액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시간의 초침처럼 또렷했습니다. 한 방울이 소프에게 주어진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난기류가 밀려왔습니다. 비행기는 흔들렸고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프의 눈이 번쩍 뜨이며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소프야. 저는 급히 속삭였습니다. 꼭 붙잡고 있어. 내가 있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어쩌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니 수치는 뛰어오를 뿐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다시 또 흔들림이 왔습니다. 벨트 사인이 깜빡였지만 소프에게는 의자 벨트가 없었습니다. 들것에 달린 스트랩만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손을 베개 밑으로 밀어 넣어 그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친 금속 난간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게 꼭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소매를 적셨습니다. 손으로 닦아주며 짠맛을 삼켰습니다. 비행 중반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소프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이진현 교수님을 만나러 갈 거야. 교수님이 준비 다 해두셨어. 그 말을 듣고 그녀의 호흡이 잠시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매달려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혔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기내 안에서는 제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막 걸음마하던 때 이야기. 소프가 무지개를 그려서 우리 가족을 웃겼던 기억을 떠올려 들려주었습니다. 무지개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통로 위 디지털 카운터가 깜빡였습니다. 도착까지 0800, 8시간 후면 착륙하고 병원 복도를 달려 소프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반드시 세우고 소프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한 뒤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소프야, 조금만 더 버티자. 소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그녀의 생명을 향해 시간을 달렸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서울 땅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은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승무원분이 메디백 구역에서 저희를 가장 먼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프의 들것을 경사로에 조심스럽게 옮겼고 구급대원분들이 산소통과 모니터를 들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서니 차가운 밤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휠체어 호송대로 공항을 질주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 baggage claim, 출구 exit, 의료센터 이동 메디컬 센터, transfer라는 한글영어 표지판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소프를 밀며 목이 잠기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소프야, 조금만 버텨줘. 도로 갓길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녹색 유니폼을 입은 두 분의 운전기사가 그녀를 다시 실어 들 것에 안전벨트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프의 손을 꼭 잡고 뒷문을 닫았습니다. 구급차 내부는 움직이는 작은 상자 같았습니다. 사이렌이 낮게 울리며 우리를 서울 시내로 이끌었습니다. 스치는 건물들, 빛나는 창문, 네온사인이 젖은 도로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교통신호는 모두 녹색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계속 소프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너무나 부드러워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특별 수액이 IV선을 따라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놓아주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리로 된 병원 정문이 구급차 불빛을 반사해 루비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소프를 들것에 태워 자동문을 통과시키고
김복도를 따라 광택 나는 바닥 위를 달려갔습니다. 조용한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쳤습니다. 이진현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간호사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가벼운 숨을 몰아쉬며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한낮처럼 밝은 조명 아래 5분의 전문의가 여러 대의 장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진현 교수님이셨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폴드웰 박사님, 오셨군요. 교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저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소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얼굴에 썼습니다. 이마에 살짝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소독약 냄새를 맡고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소프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친구들이 여기 있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교수님이 제 어깨 너머로 설명하셨습니다. 맞춤형 투석 프로토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항감염 카테터와 체중 및 독소 수치에 따른 제어된 액체 교환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저희 AI 시스템이 교환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태블릿 화면을 탭하셨고 다채로운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분이 소프의 기존 카테터 주위를 소독하셨습니다. 저는 느린 동작처럼 한 시퀀스씩 지켜봤습니다. 의사 한 분이 재빨리 기존 카테터를 제거하고 새로운 고분자 코팅 카테터를 삽입하셨습니다. 소프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네. 이어서 교수님이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신선한 투석액 주머니에서 튜빙이 연결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첫 교환량을 계산했습니다. 30분에 300ml였습니다. 주입 펌프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드러운 파도처럼 투석액이 그녀 복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소프의 혈중 독소 수치를 주시했습니다. 처음엔 고공행진하던 선이 제 가슴을 죄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선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말씀 한마디가 가뭄 뒤 단비처럼 안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희망이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프의 손을 쥐었습니다. 보이지? 잘하고 있어.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1시간 넘게 저는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AI가 속도를 조정하고 간호사분들이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빼낸 액체 한 방울 한 방울이 지켜진 약속 같았습니다. 마침내 모니터는 안정적인 비프음을 울렸습니다. 소프의 독소 수치가 안전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벌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소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진 순간, 간절히 보낸 이메일, 긴 비행, 모두 이곳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소프는 이제 당분간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열려있는 마음과 빛나는 지성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세라피나의 방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서서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님들이 주신 인형,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볼은 은은한 핑크색이었고 저를 보자 작게 미소 지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 귓가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살짝 넘겨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소프. 기분이 어때? 그녀는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며 하품했습니다. 피곤하긴 한데 좀 나아졌어요. 그 말을 하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친절로 그녀를 둘러싼 의료진 팀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복도 끝 밝은 방에서 열리는 미술치료에도 참여했습니다. 벽에는 주황빛 나무숲의 나무, 웃고 있는 태양, 파도 치는 바다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부드러운 미소의 치료사님이 붓질 하나하나를 함께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프는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흙물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을 그렸어요. 저 같잖아요. 매일 아침 영양사 선생님이 식판을 들고 침대 곁으로 와주셨습니다. 전형적인 병원죽 같을 줄 알았는데 따끈한 밥 위에 통깨가 뿌려져 있고 찐 채소와 과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정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각각의 재료가 신장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북돋아 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프는 한 입씩 조심스럽게 맛본 뒤 활짝 웃으며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저녁 회진에도 동참했습니다. 교수님은 소프 침대 주변에 서서 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막 상태가 매우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투석 주기를 점차 조절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모니터를 유심히 보시며 작은 변화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고, 이처럼 치료 과정에 제가 완전히 포함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소프와 저는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분홍빛 꽃을 활짝 피우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햇살만큼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녀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용감하게 잘 버텨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날 늦게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이 면담을 위해 오셨습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소프에게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소프는 방패가 심장을 보호하는 모습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방패는 아빠고 심장은 저예요. 저는 눈물이 글썽여 눈을 깜빡였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용기를 칭찬해 주시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팁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치료와 사실에만 집중하느라 소프가 얼마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지 간과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주가 끝날 무렵 소프는 보행기를 잡고 몇 걸음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서자 흔들거리며 킥킥 웃었고 저는 팔 아래를 잡아주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조용히 응원해 주셨고 제 목에 울컥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시애틀에서 소프가 쓰러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낯선 땅에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조용히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프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고르게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애틀의 높은 소나무와 지붕 위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서울도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의술은 검사와 기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의 하루를 밝히는 미술치료이고 희망 같은 맛을 내는 식사이며 걱정하는 아버지까지 포용하는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순간, 그려진 연꽃, 꽃잎이 흩날리는 정원 산책, 용감한 몇 걸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감사함이 가슴 깊이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소프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한국,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아침 햇살이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 창문 너머로 살짝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벽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걸 보며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소프는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꼭 껴안고 다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생기 가득한 눈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빠, 소프가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갈 준비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나도 그래. 소프야, 이제 퇴원하자. 병원에서는 간호사님들이 바삐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소프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모니터가 삐가고 울릴 때마다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문 앞에 이진영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기며 서류철을 건네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준비 되셨습니다. 서류철 속에는 소프 치료 요약서, 주의사항, 그리고 서울에서의 추적 관찰 일정과 시애틀로 돌아간 뒤 원격 진료 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악수하며 살짝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진영 교수님. 교수님과 팀 덕분에 제 딸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교수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콜드웰 박사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후속 진료 잘 받으시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소프가 벌떡 일어나 달려가서는 교수님께 그림을 하나 건넸습니다. 벚꽃나무 아래에 함께 있는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교수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교수님은 그 그림을 졸업장 옆 선반에 소중히 올려두셨습니다. 저희는 처음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뛰어나왔던 그 문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걸으며 봄바람과 함께 떠다니는 벚꽃잎을 만끽했습니다. 벚꽃잎은 마치 분홍 눈송이처럼 어깨와 머리칼 위에 내려앉았고 소프는 손을 뻗어 꽃잎 하나를 잡으며 키득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프 손을 꼭 잡고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수화물까지 친절히 실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
위기 상황으로만 보이던 도시는 이제 친근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는 다시 메디백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번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사이렌도 경보음도 없이 엔진 소리와 잔잔한 대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소프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프는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륙 전 저는 교수님께 받은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복막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조정된 투석 주기, 시애틀에 있는 한국의료연계지원그룹 정보가 적힌 쪽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서류 끝에는 교수님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과 세라피나에게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 여정이 희망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진연.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프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빠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는 중이야. 꼬마야.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다 공중으로 떠올랐고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은 반짝이는 빛의 뱀처럼 굽이쳤고 도시를 둘러싼 산맥은 든든한 수호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프가 처음 쓰러졌던 순간 긴 비행,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소프를 따뜻하게 돌봐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저는 소프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애틀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AI 기반 투석, 항감염 카테터, 미술치료, 정원 산책에 대해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나 배울 수 있다는 친절과 지성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눈을 뜨니 소프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교수님이 주신 선물을 잊지 않겠다고,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신뢰와 연민, 희망의 힘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집으로 향했고 저는 이것이 우리 새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여정 어떠셨나요? 세라피나가 쓰러진 위기의 순간부터 서울의 섬세한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쳐 다시 걷게 된 모습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신 기분이셨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첨단 프로토콜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